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샤를마뉴, 그레고리우스 7세, 이노센트 3세. 자, 어느덧 이 즈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아비뇽 뉴스 살펴보고 있죠.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져 가지고 교황이 프랑스 왕의 죽으로 전락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필립 4세와 이 최초의 아비뇽 교황인 이 클레멘스 5세가 주도한 성전 기사단의 몰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13일의 금요일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영화도 있고 이런 전설, 13일의 금요일과 관련된 전설. 이거로 성전 기사단 몰락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적 스토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립 4세. 자, 프랑스의 필립 4세, 카페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는 교황의 권위에서 벗어난 근대 국가 프랑스를 향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그에게 최대 정적은 누구였는가? 바로 성전 기사단 단장인 자크 드 몰레였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성전 기사단장을 숙청해야 했는데, 첫 번째, 자, 국민 국가 관점에서 이 왕보다 이 기사단장이 군사력, 재력, 종교적 권위까지 더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왕은 프랑스 국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바로 이 성전 기사단은 어때요?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갖추고 있었다. 여차하면 반역을 또 깨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성전 기사단장은 시대착오적인 그 대규모 십자군 운동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립이 이 교황과 썰전을 벌이고 있을 때 계속 교황을 편들면서 사사건건 방해했다. 왜냐? 십자군을 하려면 어때요? 교황과 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프랑스 왕이 교황과 싸우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황 편을 들면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결국 숙청 대상이 되는데, 자, 먼저 성전 기사단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죠. 1099년, 자, 1차 십자군이 성공하면서, 예루살렘은 기독교도 손에 들어오죠. 자,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성지에는요, 어떻습니까? 기독교 소왕국들이 탄생한다. 예루살렘 왕국, 트리폴리 백장령, 안디옥 공국, 에데사 백장령 등등이 되겠죠. 하지만 이 십자군 왕국은 어때요? 이걸 지키기 위해 정복은 쉽지만 지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력 불충분에 항상 시달렸다. 주변의 무슬림 적들은 압도적인 우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성지의 십자군 왕국은 늘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1199년 이 프랑스의 귀족인 위그 드 파행 주도로 이 9명의 기사단이 조직이 되는데, 자, 그 단장이 누구냐? 위그 드 파행. 그는 이 쌍파뉴 백작의 조카였다. 이 쌍파뉴 백작은요, 프랑스에서 가장 막강하고 명성 있는 영주 제후였다. 프랑스 왕의 지배에서도 벗어난 인물인데, 그는 십자군 대의에 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십자군에도 며칠에 종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조카인 위그는요, 청렴하게 살면서 식량 구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수도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는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보두행 2세를 찾아가서 유럽에서 오는 성지 순례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럽에서 온 배를 타고 요빠 항구로 딱 오거든요. 그 요빠 항구에서 오늘날 고속도로 1번 도로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길을 군사적으로 호위, 방어하는, 순례자를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청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보두행 2세 이 왕은요, 이들에게 성전 언덕에 이
기사단의 거처를 제공해 주죠. 이것은 과거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자, 그곳에 이 기사단의 본부가 차려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름이 성전 기사단, 템플라이트, 영어로 템플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원래 이름은 플레임은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청빈한 기사단. 자, 여기에 청빈한, 가난한, 이게 중요해요. 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타락해 가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단은 처음에 9명으로 시작했어요. 초기에 무척 가난했죠. 아직 수도회로 인가도 안 된 상황이라서 활동은 늘 불안정했다. 하지만 신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용맹한 전사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곧 이제 유명해집니다. 이것은요, 입단할 때 전 재산을 요 기사단에 기부를 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서약하면서 청빈, 복종, 순결을 모토로 합니다. 그때 또 하나 추가되는 강령이 있었는데, 자, 이교도는 보는 즉시 죽인다는 거였어요. 개종을 권하는 절차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교도 보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인다. 요게 강령이었다. 와, 무시무시하죠. 자, 근데 여기에 필이 꽂힌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시토파 수도사를 한번 다룬 바 있죠. 2차 십자군 운동을 선동했던 인물, 바로 클레르보의 버나드입니다. 굉장히 평화를 사랑했던, 그리고 영성이 깊었던, 우리 찬송가에서 주옥 같은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 좋고 이런 그 찬송을 했던, 찬송시를 지었던 그가 바로 이교도를 보는 즉시 죽이는 요 성전 기사대,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는 당시에 유럽의 무관의 황제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었거든요. 교황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 성전 기사단을 인가해 주도록 이렇게 주선해 줍니다. 그래서 1129년 교황청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 성전 기사단 옷이 이렇습니다. 흰색 제복에다가 빨간색의 십자가를 다 갖추고서 온몸을 무장한 상태에서 일당백으로 성전을 지키는 기사들이었다. 이 성전 기사단은 이제 많았을 때도 1만 명 안팎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각지의 요새를 중심으로 흩어져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 왕이나 영주가 요청할 시 세력을 규합해서 함께 전투를 치렀죠. 자, 넓은 영토를 적은 병력으로 사수해야 했기 때문에 늘 병력 부족에 시달렸다. 자, 그래서 처음에 귀족들만 입회 자격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기사단원을 이제 충원하기 위해서 싸움을 잘한다고 하면은 평민이나 하층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1139년 교황 이노센트 2세의 칙령이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 된다. 자, 그 칙령이 뭐였는가? 바로 성지에 있는 기사 수도회, 바로 성전 기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지에 있는 기사 수도회는 어떤 교구나 당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무에서도 면제된다라는 특혜 가득한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성전 기사단이 획득한 그 재산에 대해서는요, 면세, 그리고 교회에 바치는 11조 의무에서도 면제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가장 큰 특권은 뭐였는가? 당시 중세 때는요,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이제 토탈 이제 고리대금업이다. 오늘날의 은행업도 다 고리대금업이에요. 어쨌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행위는 다 고리대금업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그 고리대금업을 허용을 하게 된 거, 이게 가장 큰 특혜였다. 오늘날 은행의 기능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그 허가 내는 거 아무나 은행 못 하잖아요. 그 특혜를 이제 성전 기사단이 받게 된다. 이후 기사단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그 모멘텀이 된 게 바로 이 칙령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타락하게 된 또 계기가 된 것도 이 칙령이죠. 이 칙령 이후 유럽 각지에서 입단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에 광활한 영토를 또 얻게 되고요. 입단자 가운데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왕이 되기도 하는 앙주 백작 풀크, 그리고 쌍파뉴 백작 티보 2세 등이 입단해서 엄청난 돈을 기부하게 되죠. 특히 앙주 백작 풀크는요, 매년 30만 파운드의 은을 기부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기사단은 엄청나게 부유해지거든요. 이러면서 유럽 내에서 왕과 이제 어깨를 견주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자, 나중에는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독일, 이런 곳에 기사단의 브랜치 지부가 설립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870개의 성, 그리고 관저, 수도원을 소유하게 되고요. 성지에도 요빠, 악고, 시돈, 사페드 등지의 성체를 소유하게 됐죠. 자, 이들은요,
입단자의 재산을 맡아서 금융업을 하면서 엄청난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데, 순례자가 이제 순례가면 당시에는 이제 순례하다가 이제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예금을 이제 맡겨두는 거예요. 그 순례자의 예금을 맡아두는 일종의 현대적 개념의 다국적 은행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럽 각지에 이제 지부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곧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중동 각지에 광활한 영지와 그리고 독자적인 함대를 두고 정부에 이 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이 성전 기사단의 위세가 정말 대단했다는 겁니다. 최전성기 때는요, 키프로스 섬 전체를 소유했고, 파리의 지부는 프랑스 왕실의 비공식 재무성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라고 하네요. 예금, 귀중품 보관, 대부, 국제금융거래, 수탁 업무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하는, 그러니까 금융의 메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하려고 출발한 게 아닌데, 그렇죠? 자, 정직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신임을 얻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나중에는요, 돈 많은 이 부유한 무슬림들까지 이 성전 기사단에 돈을 맡겼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곧 타락의 총화로 원성을 사게 되고요. 이 성전 기사단과 쌍두마차로 이제 성지에서 활동하던 이 병원 기사단은요, 어때? 성전 기사단 이런 것들, 돈놀이한 이런 것들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게 되죠. 자, 이러다가 1187년 우리 살펴봤죠. 살라딘, 무슬림 이슬람의 최대 영웅인 살라딘이 예루살렘 왕국을 이제 함락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다. 이러면서 성전 기사단의 존립 근거가 이제 희박해지는 거예요. 왜냐? 성전 기사단, 이름 자체가 성전 기사단인데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무슬림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사단의 본부도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빼앗긴 거예요. 기사단의 존립 근거가 희박해진다. 더 결정적인 건 뭐냐? 1291년 마침내 성지에 남아있던 마지막 요새였던 그 악고가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존립 근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즈음에 취임했던 기사단의 단장 자크 드 몰레, 그는 위기 상황 타파를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개혁의 최대 포커스는 뭐냐? 바로 목표 지점, 좌표를 새로 설정한 것이다. 이제 맘루크 왕조, 바로 이집트에 있던 맘루크 왕조의 공격을 위해서 군사 동맹을 구상하고 이외에도 기사단의 중흥을 위한 각종 발표를 하게 되죠. 목표가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좌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왕 필립 4세, 이 필립 4세는요,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는 고민하다가 돈놀이나 하면서 기사단들 사이에서도 고립된 원성을 사고 있던 성전 기사단을 털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작살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때마침 이제 아비뇽 유수, 즉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해줄 이 보르도 주교가 교황 클레멘스 5세로 즉위했거든요. 자, 그를 자신의 그 해결사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랍과 내통을 했다. 그리고 남색, 즉 동성 연애를 했다. 그리고 천사, 이 사탄 숭배, 악마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반기독교 행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전 기사단을 하루아침에 다 체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결 처형에 넘깁니다. 13일의 금요일 성전 기사단 동시다발적인 체포와 즉결 처형이 시작된 날이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13일의 금요일과 관련된 전설,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요, 온갖 혹독한 고문 끝에 결국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막상 재판이 열리자 자백을 부인하죠. 이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점점 길어지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이 프랑스 왕 필립 4세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교황 클레멘스 5세는요, 1312년 빈 공의회를 개최해서 성전 기사단 해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포르투갈을 제외한 유럽 각국에서 성전 기사단의 모든 지부가 해체가 되죠. 그리고 이들의 몰수된 재산의 상당 부분은 경쟁자인 병원 기사단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자, 단지 이제 그 성전 기사단의 단장인 자크 드 몰레는요,
사형이 확정되는데 당시 나이가 70세였다. 또 바로 그때가 이제 그는 이제 그 화염에 휩싸이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전 기사단이 결백하다면 교황은 40일 만에 죽을 것이고 왕은 1년 만에 죽을 것이다. 즉 1년 만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근데 무시무시합니다. 실제로 교황은요, 교황 클레멘스 5세는 40일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33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왕 필립 4세 1년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어때요? 8개월 만에 죽습니다. 와, 섬뜩하죠. 그리고 필립 4세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저주를 퍼부었어요. 세 아들 모두 왕좌에 오르지만 결국 14년 만에 모두 죽습니다. 3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왕조, 카페 왕조가 결국 30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인 발로아 왕조가 들어서는데 촉보 한번 볼까요? 필립 4세. 자, 루이 9세 아시죠? 7차, 8차 십자군을 종군했던, 그리고 필립 3세. 그 뒤를 이은 게 이 필립 4세인데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루이 10세, 필립 5세, 샤를 4세. 근데 루이 10세 아들이 있지만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동생 아예 아들이 없어요. 죽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왕이 죽어요. 그러면서 카페 왕조가 끝난다. 그러면서 발루아 백작이었던 샤르를 통해서 발루아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세 아들 모두 죽는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재판을 했던 재판관 기욤 노가레에게도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는 정확히 8일 만에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성전 기사단의 저주는요, 살떨리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비뇽 유수와 관련된 주제에서 당시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아비뇽 최초의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5세 둘이 짝짝꿍해서 당시 물론 타락했던 성전 기사단을 이제 한 방에 다 끝내버리는 13일의 금요일과 관련된 그 전설, 영화에도 많이 나온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 배경이 되는 역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